자, 컬처클럽 신바 신보라 청년 우동준 씨 두 분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2월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빠릅니다. 사실 작년에 뭔가 느꼈던 속도랑 네. 올해 느꼈던 속도랑 또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1월에 워낙 정신없이 보내서 그런가 새해 같지 않고 1월이 약간 작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설 지나야 진짜 새해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님은 서울도 많이 갔다 오셔가지고 네. 더 바빴을 것 같아요. 2024년이 네. 바쁘네요. 네, 바쁘고 2월이 됐는데 구정이 보통 다가오면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명절이 좀 길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도 없이 다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주변에 보면 동료들도 올해는 시작했다는 느낌도 별로 그렇게 크게 다들 안 가지는 것 같고 시간이 금세금세 자꾸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오늘 두 분께서 정한 주제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인데 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까, 신바님? 사실 이 주제를 청년님이 먼저 제안을 아, 하셔가지고, 진짜? 네. 왜요?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네. 키워드가 왜 불안이에요? 제가 왜 이 주제를 택했냐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불안하지 않아서예요. 아, 불안하지 않아서 불안감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그 보통 새해 시작하면 늘 불안했단 말이에요. 올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그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어디 이렇게 정규직처럼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올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은데 유독 요즘 불안하지 않아요. 야, 이건 좋은 건가? 그래서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오는 그 불안이 뭐냐면 네. 내가 이제 어느새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거 하는 불안함도 들고, 예전에 그래요? 결국 불안함이 들긴 하네요. 결국 불안함이 들어요.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사는 원초적인 불안함이었다면 요즘에는 내가 정말 뻣뻣한 어른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가져서 이제는 안 보이는 게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네. 이 불안함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신바님 생각하시기에 이 삶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뭐예요? 저에게 있어서 저는 사실 불안하다고 하면 제 자신이 스스로를 못 믿을 때 그때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있었습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하거나 했을 때 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나, 그리고 이것을 정말 최선이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를 좀 못 믿을 때 그게 가장 불안함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청년님은요? 저는 안정에서 오는 불안감? 불안이 진짜 삶의 여러 조건들이 흔들릴 때 오는 감정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네. 네, 이제 뭐 저는 이제 가정도 이제 꾸리게 됐고 어떻게든 먹고 살고 살아가고 있는데 안정이 되니까 또 다른 불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안이 평생 가는가 보다 싶고, 이 불안을 어떻게 좀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요즘 또 책을 많이 찾아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볼 책이 있어요. 네. 자, 세대를 불문하고 한국 사람들, 이 다들 자기 몫의 불안을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청년님이 골라온 책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차례로 만나보죠. 청년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제 닉네임인 청년에 걸맞는 도서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 삶에서 마주했던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기만의 그 방법들도 사실 불안한 방법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한 방법을 다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 머물게 되었던 청년의 성장기를 전하고자 하는데, 아마 유튜브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갈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질풍노도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분이고, 네. 92년생 청년이에요. 와. 네, 92년생 청년이 정말 파란만장한 그 시기를 보냈더라고요. 성장기를. 그 청년이 보내는 나도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이 제갈건이라고 하니까 무슨 로맨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같긴 네. 한데 저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네.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삶의 점에서요? 궤적이? 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라면 쉽게 경험하지 못할 궤적들을 통과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소개한 사람이 없었는데. 네, 일단
정말 파란만장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재판을 받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재판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를 어떤 위해를 많이 가했다라기보다도 네. 이제 본인이 어떤 사춘기 때 이 끓어오르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여 여러 가지 막 재물 손괴 같은 거예요. 아.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짱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싸움을 잘하냐, 그런 어떤 용어에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네. 서울의 서대문구짱이라는 게 본인의 수식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서대문구짱. 아, 그랬구나. 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이 자기가 학창 시절 생활 때문에 어려워서 싱가포르로 도망가듯 유학을 가기도 해요. 근데 유학 가는 이유도 내가 싸움 짱이었는데 다른 동네 싸움짱과 만나서 져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 이유가 네, 도망가듯 싱가포르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정체성을 계속 혼란을 겪던 청소년이었어요. 네. 싱가포르로 가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졸업장을 따는데 빨리 졸업장을 땄지만 그 시간의 공백이 다시 혼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술에 빠져서 아하. 알코올 중독자 청소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살다가 그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서예를 시작을 하게 돼요. 서예. 네, 서예를 시작하면서 대학을 가게 되고 미학과 동양 철학에 빠져서 철학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철학자의 삶을 살게 돼요. 서대문구 대장, 네.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조폭이라는 수식어를 받던 파란만장한 청년이 자기의 삶을 반추하며 철학자가 되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흔들려며 성장했던 청년이고, 지금 혹시나 어떤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네. 저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와, 이름값 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인생 여정이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방황하는 청춘, 불안한 영혼을 위한 구원자로 보통 운명의 사랑이 등장하는데 이분 스토리는 독특해요. 이 책과 학문에서 이 안식을 찾은 셈인데 이 공부의 여정도 특별하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조금 나오지만 또 이분을 일깨워준 사랑의 이야기도 조금 있어요. 사랑 있죠? 네, 사랑 조금 있어요. 네, 있어야 돼. 네,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책 보면 5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명도 아주 독특해요. 왜요? 어떻게 챕터명이 되는데요? 첫 챕터가 상선약수, 두 번째 챕터가 열이박빙, 연목구어, 상전벽해, 백척간도 이렇게 사자성어잖아 다. 네, 이렇게 이제 챕터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의미를 좀 전달해 드리면 상선약수는 노자의 사상을 설명한 사자성어예요. 물은 선하고 그 이유는 가장 낮은 곳을 흐르려고 하는 게 물의 속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개념인데,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특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높아지려고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첫 챕터에 나오고, 네. 본인도 물은 선하고 낮아지려고 하는데 나는 높아지려고만 했다라는 게 상선약수 첫 챕터에 나오게 됩니다. 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서대문구에서 대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1등이 되어야만 했던 그 타이틀을 갖고 싶었던 그 한 청소년 남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한 예시가 있는데 친구들 앞에서 전학원 한 친구 너무 힘이 셌대요. 네. 그래서 창문을 혼자서 막 이렇게 쉽게 들고 내리고 했었대요.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세고 내가 제일 잘났었는데 친구한테 내가 밀리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교실이 4층이었는데 아래로 뛰어내렸대요. 4층에서요? 4층에서요. 내가 더 담력이 있고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과감하다, 내 배짱과 담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4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릴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 그 정도의 1등이 되고 싶었던 충동이 거셌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가치를 전하고 나의 사건 사고를 전하면서 그렇구나.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선함이었다라는 고백이 상선약수나 이제 조금 이 사람에 대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이분이 단순히 책만 팠던 게 아니군요. 네. 이 좌충우돌 방황하던 인생 행로가 배움과 깨달음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참 흥미로운데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죠. 열이박빙은 좀 생소합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열이박빙, 이제 살얼음을 밟는 듯 조심조심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인생에서는 살얼음발을 걷는 듯 살살
조심해서 가야 할 시기가 있다라는 게 제갈건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였고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뒤처진 만큼 빨리 가고 싶어서 천천히 가야 할 걸음도 더 빨리 뛰어가 버렸다. 조급증을 냈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의 얼음판, 내 삶의 얼음판을 단단하게 두껍게 만드는 일은 공부였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위태로운 삶을 바로 세우는 토대가 됐다 이런 말씀인데 이 과연 정말 그럴까요? 물질적 기반, 경제적 자유를 평온한 삶의 제일 조건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자, 이분 얘기를 조금 더 따라가 보죠. 네, 그리고 나오는 다음 챕터의 제목이 연목구어입니다. 연목구어. 네, 연목구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물고기를 잡으려면 호숫가나 바다로 가야 되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라는 맞아요,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겪고자 할 때 과욕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챕터에서 제갈건 작가는 조금 비틀어서 해석을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높아지려 나무에 올라가려 했다라고 비틀어서 네, 자기의 다른 처지와 해석이구나. 네,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네. 나는 무지했다라는 걸 아주 담담하게 고백을 하는데 보통에 어울리고 싶어서 군대에도 가게 돼요. 빨리. 근데 군대에 가는데 그 빨리 갔던 이유는 내 친구들보다 빨리 갔다가 빨리 나오고 싶어서란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온몸에 심한 문신이 있어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됐고 군대에서 네, 그래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군대 간부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롭힘을 당할 게 뻔하니 이제 제대를 시켜 다른 일을 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를 하게 되고 그만큼 그는 보통이 되고 싶었고 다수의 삶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청춘의 삶을 경계인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삶을 붙잡아줬던 게 하나의 사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망가듯 싱가포르를 가려고 했었는데 또 그때 싱가포르에 있던 당시 여자친구가 옛날에 고사성어를 홍콩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온몸이 잘려서 오는 사람은 맞아줄 수 있어도 도망치는 사람은 받아줄 수 없다라는 홍콩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있대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너는 제갈량의 후예잖아. 홍콩 사람들은 제갈량을 좋아해. 넌 누구든 좋아할 수 있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도망치도 오려고 하냐라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의 그를 각성시켰던 계기가 돼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그가 썼던 여러 문장이 있는데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문장이 나에게는 결국 힘을 과시하며 부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만 남았다. 실은 관심이 아닌 공포심을 가까운 것이었지만 내가 돋보일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만큼 본인의 자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나무에 올라가서 그런 관심 얻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무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뒤에는 이제 상전벽해 뽕밭도 푸른 바다가 되는 꿈을 꿀 수 있다라는 뜻이고 백척간두 높은 장대 위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필요하고 이제는 뛰어내릴 수 없는 높이를 알아채리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이제 방황을 끝내고 내가 해야 할 노력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내 삶에서 어떤 걸 해야 나가야 될까 이제 타인의 인정을 갈구했던 마음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철학자의 고백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자신을 찾아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옥죄는 불안도 대부분 밖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멀쩡하게 기분이 좋다가도 이 SNS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만 보면 마음이 힘들어지곤 하는데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저도 나름의 다수의 삶과는 벗어났던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래요? 자부해 왔는데 이분의 책을 읽고 나서는 제갈건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는 상대적인 거죠. 너무 파란만장하고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그가 참 잔잔하게 자기 삶으로 잘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제갈건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던 동양 철학자는 장자라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소요유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아서 아무런 구속이 없는 진정한 실존적 자유라는 뜻이라고 해요. 청년들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친구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 뭐 스펙을 쌓기도 하고 옷을 차려입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성세대도 믿고 그거를 평가를 하는데 그게 어느샌가 이제 인정 보상의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나의 존재의 이유를 타인의 판단이나 평가, 세상의 잣대로 평가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인정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좀 과도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네,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내 잣대가 세워진다면 의기소침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진정한 목표는 이제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세워질 때 불안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청년 재갈건의 이야기가 정말 참 청년이 전할 수 있는 참 청년의 에너지가 가득 담긴 이야기였었어요.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죠. 공부를 해도 뭐 자기 개발, 재테크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먼저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갈건의 나도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에세이집 불안한 삶에 대한 처방전으로 제시해줬고 자 다음 신반님으로 넘어가 보죠.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내일에 대한 불안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관련한 영화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영화 내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프랑스 네. 영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배트맨이나 인셉션에 나왔던 배우죠. 마리온 코티아르가 주연을 맡아서 나름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벨기에 출신의 거장 감독 다르덴 형제가 감독을 맡아서 더욱 화제였습니다. 네. 사실 다르덴 형제는 좀 불안정한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좀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좀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해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좀 영화 보시면서 고민과 생각을 좀 더해주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자전거를 탄 소년 같은 이 작품이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나는데 네. 영화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절제된 영상 안에 오히려 많은 걸 담아내는 왜 이분들이 거장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절제된 미니멀리즘으로 좀 유명한 감독들인데요. 그 영화 속 내에서 현장감을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대사에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영화의 어떤 배경음악도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오로지 대사를 하는 배우의 목소리랑 그 영화 현장에 들리는 그런 현장의 소음 이 정도만 담아서 좀 관객들이 오로지 영화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네. 주로 장면을 꾸리는 편이기도 하고 또 한 씬이 엄청 길게 이제 이어지는 롱테이크 씬인데 그렇다 보니까 좀 배우들이랑 그 대사를 이야기하는 호흡이 좀 긴 편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좀 이쯤에서 끊고 다른 시선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이쯤에서 끊고 장면이 전환되어야 될 텐데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또 그들의 대사나 어떤 그 현장 고요함에 젖어들다 보면은 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맛도 있어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영화에서 주인공 산드라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헤쳐나가면서 하는 그런 독백 장면 혹은 뭐 첨예하게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좀 길게 관찰하는 형식으로 영화가 담겨 있는 게 나오는데 네. 그걸 보면서 약간 좀 그 상황이나 이 장면들이 되게 고요하게 이어질 때 저도 약간 숨 막히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가졌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산드라 앞서 언급해주신 마리옹 꼬띠아르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 네. 영화 내용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영화는요 주인공인 산드라가 잠에 들어 있다가 전화음에 잠을 깨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전화를 거니는 회사 동료였는데 사실 그녀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잠시 동안 회사를 휴직하고 있었고 아팠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좀 지나고 나서 복직을 이제 막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녀를 재고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해고하고 동료들이 보너스를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 이 투표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제 산드라가 친구와 함께 사장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와 관련해서 재투표를 하겠다라는 이제 확답을 받고 나와서 이제 회사의 동료들 이제 보너스를 선택했던 동료들을 설득
설득하기 위해서 산드라가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녀가 몸이 안 좋았던 이유는 불안과 우울 때문에 산드라가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뭔가 직위나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이들, 특히 자신의 복직보다는 자신들의 보너스를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그들을 설득하러 가는 일이 그녀에게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렇다고 뭐 동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뭐 개인적인 사적 감정으로 이 사람이 싫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보너스를 택한 것이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 산드라 대신 받기로 한 보너스가 1,000유로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0에서 14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사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거기 나오는 그들에게는 뭔가 1년치의 전기비, 가스비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당장 이제 좀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금 당장 내가 투잡을 뛰지 않아도 한 달 정도는 먹고 살 수 그렇지.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떤 약간의 변화를 일상에서 꿈꿀 수 있는 작지 않은 돈이 그 산드라의 직업을 다시 복직하는 것과 그들 사이에 이제 걸린 되게 중요한 가치의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만큼 또 욕심이 나는 네.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인의 고민이 깊이 스며 있는 그런 설정이겠죠? 네, 앞서 말했듯이 이제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도 이런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사회의 여러 면을 조명하는 영화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의 주제도 일종의 사회 실험을 하는 것 같이 약간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의 어떤 이익을, 불이익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한 이 영화에서 초반에는 산드라의 복직을 반대한 직원들이 이제 총 16명이라면 거의 14명, 거의 반 이상이, 대다수가 좀 그랬지만 산드라를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돌림으로 그녀의 복직을 다시 지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는 처음 투표와는 다르게 다시 한번 나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내가 과연 옳았을까?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옳음이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뭔가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다시 한번 개인에게 던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너의 양심에 너의 개인의 선택을 탓하자라고 그런 방식으로 만든 영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뭔가 산드라의 복직을 지지하지 않은 동료들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복직을 위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뭔가 나의 보너스를 좀 포기해달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산드라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만든, 그리고 동료 간의 불신을 만들었던 회사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려서 서로의 갈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의 뭔가 가치, 서로의 선택했던 책임, 이런 것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노노 갈등, 이 노동자와 노동자와의 갈등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구조의 문제는 제대로 포착도 되지 않고 약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에서도 좀 많이 목격되긴 하죠. 네. 사실 산드라가 막 이제 찾아가면서 자기 동료들에게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산드라도 내가 막 어디가 안 좋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되게 담백하게 내가 지금 복직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냥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듣고서 이제 동료들도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은 진짜 별로인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돈이기도 하고, 맞아. 당장 일상에서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어떤 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공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가정을 다시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나의 입장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사실 개인의 문제와 선택에서는 해결되는 것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영화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 결말이 궁금해지는데. 영화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안했던 제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는 것을 결론이 나요. 근데 초반에는 16명 중에 10명 넘는 인원이 이제 했다면 이번에는 딱 반반, 8대 8인데 과반수가 넘지 않아서 결국 이제 산드라는 결국 회사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때 딱 사장이 다시 부르시러 불러요. 왜 불러요? 부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네. 자기가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보너스도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주고 산드라도 복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됐어. 하지만 네. 거기서 이제 단서가 있는 것이 이를테면 복직은 2개월 뒤에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2개월 뒤 그때가 되면은 계약직이었던 직원의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그 직원 대신에 이제 산드라한테 들어와라. 결국 누구 하나 나가야 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다 보면 산드라 하나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다른 전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 문제가 반복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역시 한숨이 나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요.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산드라가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싸웠지? 나 정말 행복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환하게 웃으며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국 산드라는 복직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데 사실 자신이 그간 동료들을 설득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자신이 똑같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국 자신도 이 구조에 동의하는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접고 회사를 후련하게 나오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누군가에게 설득을 해서 그 공감을 얻었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해서 이제 동료들은 반 정도 그녀를 지지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산드라도 조금 더 동료들이 지지하는 마음으로 후련하게 회사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 제목이 내일을 위한 시간인데 이 산드라의 선택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네,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예를 들면 말 그대로 투머로우를 뜻하는 내일을 뜻하기도 하고 마이 잡이라고 해서 내일을 이제 뜻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원제는 one night two days 1박 2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당시에 너무 이제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공모를 통해서 이 이름을 정하게 됐는데 영화가 오히려 더 공모를 통한 정한 이름이 더 빛을 발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미래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다음을 뜻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잘 담긴 제목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 안에서 사실 우리가 나의 불안을 조금 적게 조금 하려면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기도 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라고 아마 산드라도 고민했을 거고 그 안에 동료들도 고민을 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영화를 보실 때 이런 선택을 내렸던 동료들이나 이렇게 설득을 해야 했던 뭔가 산드라의 개인의 양심 혹은 어떤 선의에만 좀 몰두해서 영화를 보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조금 잘못되었고 우리가 어떤 것들 혹은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개인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피면서 영화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 영화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을 위한 시간, 결국 어떤 고민과 사유,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짓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 불안에 쫓기기보다 이겨내고 극복하는 결정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주말에 이 영화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다르덴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까지 지금까지 컬처클럽 신바신보라 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